안녕하세요. 경제학으로 바라보는 인문학 시간의 박정호입니다. 자, 모나리자처럼요, 박물관에는 있지만 판매되지 않는 고가의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술 시장에서 거래된 고가의 그림들을 앞서서 그림들로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작가의 화풍이라든가 작가의 그 시대의 시대상 이런 것들이 좀 읽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여러 작품들 속에서 작가만의 고유한 스타일들을 엿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해당 작가가 그 그림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의 예술혼과 자신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구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런 오류 때문에 작가들은요,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고르고 배경을 고르고 모델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이 어떻게 그려지고 왜 그려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일까요? 경제학에서는요, 과거에 화가들이 오늘날과 같이 예술가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 시절 화가들의 생활상을 보면 더욱더 그들의 작품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줍니다. 과거의 화가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기능공이라든가 장인의 대우를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 통상적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화가들은요,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염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주자로부터 미리 선금을 받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고 나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전에 의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사갈 그림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이처럼 그림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비용이 발주자의 의뢰와 함께 집행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무명의 작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대가들마저도 피할 수 없는 경제적인 굴레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림을 발주하는 사람들은 고가의 비용이 드는 그 그림을 왜 발주하게 됐을까요? 당시 이러한 사회적 지도층이 비싼 그림을 의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데 사용되는 소비를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데요. 사실 경제학은 이런 세계적인 명화를 이해하는데 이 과시적 소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세계적인 명화 속에서는 어떠한 과시적 소비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실제 한번 사례를 보는 게 더욱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제가 그래서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토마스 게인즈버러가 그린 일종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의 제목은 앤드류스 부부인데요. 당연히 이 초상화를 발주한 사람 역시도 이 두 앤드류스 부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떠한 과시적 소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의 화풍이나 화가의 자유로운 예술혼이 어떻게 제약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그림에 등장하는 두 앤드류스 부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앤드류스 부부를 보면 뭔가 자기적이고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시죠? 먼저요, 이 그림의 배경 어떻습니까? 바로 목가적인 시골 전원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골의 전원 풍경인데도 불구하고요, 앤드류스 부부의 복장이 어떤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연미복이라고 부르는 파티복을 입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자신의 복장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고급스러운 이런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앤드류는요, 자신의 옆구리에 멋스럽게 사냥총을 하나 끼고 있죠. 자, 이 사냥총 역시도 이렇게 농가가 있는 시골 풍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즉, 자신은 이런 고급 레포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과시하고 있고요. 자,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앤드류스가 총을 끼고 있는 밑에 바로 아주 고급스러운 사냥개가 한 마리 있죠. 또 그 사냥개의 모습은 두 주인을 우러러보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아지라는 것은 멈춰있는 동작이 아닌데 굳이 화가가 두 주인을 강아지가 우러러보게끔 해놓고 그린 것은 그림의 상당 부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미술사에서 풍경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던, 풍경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던 그림으로 높이 칭송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바로 이 그림의 화폭의 절반은 사람이 있는 초상화지만 나머지 절반은 배경만을 고스란히 투영했던 그런 풍경을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사학자들은요, 이 그림을 작가가 풍경화에 대한 열망을 투영해서 그려낸 과도기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이걸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은 과시적 소비품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주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넓은 비옥한 우리 금빛 토지, 당연히 누굴 걸까요? 당연히 앤드류스 부부의 소유의 토지입니다. 당시 앤드류스 부부는요, 화가인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 그림을 의뢰할 때 자신의 영지가 그림의 상당 부분 나오도록 부탁을 한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렸던 이 그림에서도 그림의 발주자였던 앤드류스 부부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적재적소에 요소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아하, 이러한 그림들이 여러 사람들의 과시적 소비품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옆에 있는 이 루이 14세 그림, 아까 토마스 게인즈버러 그림보다도 훨씬 지금 그림이 크죠. 자, 이 루이 14세 그림 역시도 당시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과시적 소비의 하나의 대용품으로서 사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그 루이 14세의 옷차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정말 화려하게 그지없죠? 이렇게 화려한 옷차림을 통해서 이러한 옷차림을 통한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 왕가들이나 여러 귀족들이 자신의 궁전에 방문했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제가 좀 전에 이 루이 14세의 그림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이 14세의 그림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 또한 과시적 소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루이 14세는요, 분명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걸 많은 외국의 귀빈들이라든가 경쟁국의 여러 국왕들이 방문했었을 때 그걸 보게 만들고 싶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화폭이 되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졌다면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기본적인 욕망인 위용감, 대단함, 웅장함 이런 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의 이 초상화는요, 1:1 사이즈보다도 조금 더 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크게 그려진 이유 역시 바로 과시적 소비를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장치일 뿐입니다. 이처럼 그림의 크기 또한 화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철저한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화폭의 크기를 그렸다는 것은 당시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그려졌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세계적인 명화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굴레, 그 다음에 발주자의 제한 조건 속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예술가들은 오늘날의 예술가들보다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많은 작품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사랑을 톡톡하게 받고 있는 것은 그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기지와 예술적 창의력을 놓지 않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그러한 예술가들의 여러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